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또 주말을 맞이하여 정근대사, 지난 시간에 세종처럼 살 것인가 양녕처럼 살 것인가 그 질문을 드렸고, 이제 세종 이야기로 또 뜨겁게 만나야 되는데, 오늘 세종대왕 이야기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세종대왕과 관련해서 참 진짜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영훈이라는 이 사람은 우리 민족사에 대한민국이라는 심판관, 신이 있다라고 치면,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치면, 이건 정말, 아니 이제는 세종까지 건듭니까? 세종대왕이 노비종모법이라는 걸 시행해서 조선 인구 50%가 세종 이후에 400년 이상 불행하게 노비의 삶을 이어가게 만든, 정말 세종이 나쁜 왕이었다. 소수 30% 가진 자들, 양반들만을 위한 왕이었다. 세종을 까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기본적으로 조선의 미개함을 어떻게 해서든지 밝혀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식민 지배로 갔던 걸 정당화시켜야 되고, 그로 인해서 조선 시대는 역사 발전이 없는 시대였는데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근대화되었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어떻게든지 증명해야만 하고, 오히려 일제강점기에 우리 조선인들이 일본에게 열등인종 취급당하고 그들에게 수탈당했던 게 아니라 조선시대 500년 동안의 노예를 일본인들이 해방시켜줬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보수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조선의 상징과 같은 왕, 우리 역사상 최고의 군주로 평가받는 왕 세종을 죽여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세종까지, 그래서 지금 보수 유튜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광화문에서 세종 동상을 치우자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세종 관련 영상을 찍으려다가 이런 내용을 예전부터 좀 보긴 했지만, 주변의 역사 선생님들하고 전화 통화해보면 역사 선생님들이 혀를 끌끌 찹니다. 우리가 국뽕에 빠져서 우리 조상 중에, 그렇죠, 세종이 뭐 세계 최고의 군주라고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세계 역사를 뒤집어 엎은 군주들 아닙니다. 동북아의 유명한 정복 군주들, 그 다음 뭐 왕조 개창자들만큼 막 그렇게 대단하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광개토대왕을 호태왕이라고 해서 중국인들이 알고, 이순신 이름 석자를 일본인들이 알겠지만 세종의 이름을 중국이나 아니면 북방민족이나 일본인들이 알 일이 없죠. 그런데 조선이란 나라에서 정말 세종의 업적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세종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아름답고, 그래서 우리가 세종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종의 업적이 이렇게 위대하고 세종은 우리가 존경해야 되고,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세종에 대한 변명부터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고, 이건 코가 막히는. 왜냐하면 여러분, 조선이라는 나라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392년에 조선이 건국돼가지고 우리가 15세기 주도는 주로 훈구파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세종 때 있었던 관악파라고 이야기해요. 정도전의 후에. 그러니까 훈구는 세조가 왕이 되는 과정에서 공을 세운 척신, 신숙조 한 명의 권람을 훈구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조선왕조 개창을 반대하고 두문불출했던 친구들을 살인이라고 하잖아. 그 친구들이 16, 17, 18, 19세기 조선 사회를 이끌어 가는데, 그 살인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15세기를 그냥 뭉뚱그려서 훈구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조선왕조 개창을 반대했고 길제의 학통이 계승되면서 두문동에 들어가서 정계에 진출하지 않고 있다가, 두문동의 학자들이 젊은 친구 한 명이 너무 훌륭하니 너만큼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과거 응시하고, 그래서 관직 생활하면서 너의 뛰어난 재능과 너의 어진 마음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정말 좋은 정치를 펼치거라라고 해서 두문동의 선배들이 떠밀어 가지고 중앙정계에 진출시킨 게 황희정승이죠. 황희가 나는 선배들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울면서 두문동에 머물려고 했지만, 선비들이 젊은 황희의 어진 마음을 알고 떠밀었고, 그 황희가 세종과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두문동에 있었던 사람들이 15세기 말 성종 때 삼사직을 통해 중앙정계에 진출하고, 그들이 16세기 살인이 되어가지고 훈구파에게 아주
죽어라고 당합니다. 그게 4번의 사화잖아. 그런데 그 사화를 이겨내고 16세기 말에 선조 때 사림이 정계의 일색을 이룬다. 사림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분당 정치를 전개해 나가면서 17세기 서인, 18세기 노론, 19세기 세도 가문이 다 사림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사림의 역사 인식에 어긋났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조선왕조 개창하고 사림, 온건파 사대부와 반대파에 있었던 정도전 개새끼가 되죠. 정몽주를 죽였던 태종 이방원은 조선시대 내내 세종의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방언이 이렇게 불렸지 태종대왕으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자기들이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 반정을 했잖아요. 그 광해군 폭군 취급받습니다. 그 서인들이 척화 주전론을 이야기하면서 청과 싸우자라고 했는데 청과 화해를 하자라고 했고 끝내 인조의 삼전도 굴욕이 있었을 때 그때 최명길 같은 주화파는요. 조선란 나라에서 진짜 최명길의 후손은 고개도 못 들고 다녔습니다.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인물이긴 합니다만 정여립이라고 해가지고 조선시대 처음으로 공화정 나중에 다 이야기할게요. 그 정여립 대동계 조직했던 그 정여립 모반 사건, 나중에 이 살인들이 선조와 함께 정여립 모반 사건 관련해서 살인 중에 서인들이 동인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이 정여립 같은, 그러니까 방금 내가 이야기한 정도전, 태종이방원, 광해군, 정여립, 최명길은 조선시대 내내 죽일 놈인데 그 관악파, 훈구파와 함께 조선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15세기 세종은 아니 조선의 16, 17, 18, 19세기 400년 동안 살인들도 못 건드렸단 말이지. 건들 건덕지가 없으니까 진짜 훌륭하니까. 와 근데 그 19세기에서 20세기 뛰어넘고 작금에 21세기 와서 토착 애구도 이 판을 친다는 말이 들리는 이때 세상에 와 진짜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데 진짜 이건 아마 나는요 그래 왜 우리 역사학자분들은 너무 침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세종을 공격하죠? 자 세종을 이런 논리로 공격을 합니다. 태종 이방원 때 노비종부법이라는 걸 시행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좀 어렵겠지만 이렇게 보통 수험항사에서는 이렇게 공부하거든요. 고려시대는 노비는 일천즉천제다. 일천즉천이라는 말은 아빠나 엄마 둘 중에 한 명이 노비면 자식은 무조건 노비다. 왜? 노비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귀족 입장에서는 노비가 큰 재산인데 아빠나 엄마 둘 중에 한 명이 천하면 자식은 천하는 게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조선 정기도 일반적으로 일천즉천로 공부를 시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현종 때 일천즉천제가 폐지되었다. 효종 때 노비 추세법이 시행되었다. 이거는요 좀 어려운 7급 시험에도 잘 나오지 않는 내용이에요. 생각보다 기출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조선 전기까지 일천즉천인데 이제 조선 후기 왔어. 아니 노비 숫자가 많은 게 국가 입장에서 도움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노비 숫자를 줄이고 싶은 마음에, 왜냐하면 자유민들이 국가에게 세금에 대한 부담을 지기 때문에, 특히 역에 대한 부담을 져주기 때문에 자유민의 숫자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조선 후기 영조가 노비종모법이라는 걸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당시는 노비 중에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양인 여자와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때 일천즉천을 적용해 버리면 자식이 천한 인물이 되니 그 자식을 자유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엄마 신부를 따르게 한다. 이게 노비 종모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망서에도 공부하지 않는 세종의 명령 1432년에 발표한 노비 종모를 끄집고는데 이겁니다. 고려 말에 그렇게 노비 숫자가 많으니까 공민왕이 노비변정 사업을 해서 권문세족의 말 잘못했죠. 노비변정 사업은요 나중에 태종 이방원이고 공민왕이 전민변정 사업을 해서 권문세족의 대토지를 혁파하고 노비를 자유민으로 만든다. 들어보셨죠?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조선이 건국되고 난 다음에 태종 이방원은요 세금 걷는데 혈안이 됐던 인물이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태종 이방원의 재정 확보책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면 노비를 변정해서 자유민으로 만들어주고 공신들의 사병을 혁파하면 공신의 사병은 노비였으니까 그들이 자유민 되면 세금 걷는다. 또 세금 걷기 위해서 토지세 거두려고 양전사업 실시해서 양안 작성하고요. 그 다음 인신지배하려고 호적 만들고요. 호패법 시행하고요. 사원의 재산을 몰수하고요. 또 몽고 침략기에 많은 고려인들이 섬으로 피난가 있었기 때문에 섬에 있는 고려인들을 조선인들 이제 육지로 불러들이는 섬을 비우는 정책, 공도 정책을 실시하고요. 아주 재정 확보책에는 혈안이 돼 있었던 왕이 태종입니다. 그러니까 그 태종이 자유민의 숫자를 확보하기에 노비종부법이라는 걸 시행하는데 그건 뭐냐면 이거예요. 당시 개국 공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노비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노라는 게 여러분 남자, 아이고 선생님 지금 촬영하는데 진짜 모기가 물었습니다. 모기 날아간 거 봤어요, 피디님? 와, 나 물렸어. 노비?
씨발 노는요 남자고요, 비는 여자예요. 근데 이 노비들을 개국공신들이 많이 거느리다 보니까 또 여자 노비도 마음껏 취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공신과 노비 소유주와 노비가 사랑해가지고 자식이 나왔을 때 그 자식을 태종이방원은 생 거둘 수 있는 자유민으로 만들고 싶어서 노비는 아빠의 신분을 딴다 노비 종부법을 시행한 거야. 근데 이제 세종 때가 됐어요. 세종은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정책이 다 백성을 위하는 정책입니다. 그건 내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세종 때 이제 무슨 투서가 많이 들어오고 그러냐면 세종이 봐도 좀 고민이었던 게 이게 노비 여자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 아빠의 신분을 따르게 되니까 노비 종부법을 하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 노비와 여자 노비가 사랑을 했을지언정 그렇게 나온 자식을 여자만 알죠. 내 뱃속의 아들이 아빠가 누군지는 여자만 알아요. 그래서 그 자식을 양인 남자의 자식으로 만들어서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이렇게 여자에 의해 마음껏 바뀌게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생겨나고 또 나라가 안정되는데 당신은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해도 신분제 사회니까 내가 신분제 사회 자체는 굉장히 비판하는 사람이지만 당신은 그랬으니까 그렇게 치면 조선의 나라가 나중에 실학자들 중에 일부가 나와서 홍대용이나 박지원이 신분제 해체하기 전까지는 아니면 정여립이 16세기 말에 대동계를 조직하면서 모든 신분 다 균등하게 전부 다 한 명씩 대동계 개헌으로 참여하게 그런 성각자 말고는 도대체 어느 누가 신분제를 철폐하자라고 했죠. 그게 조선의 가장 큰 문제예요. 성리학적 가치관에 입각해서. 그런데 세종이 노비 종모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그 노비 여자 몸에서 나온 여자가 100% 노비가 되니 노비 숫자가 많아졌다. 그래서 조선란 나라의 인구가 50%까지가 노비였고 그 50% 조선 인구가 50%가 정말 힘들게 세종 때문에 자신이 노비의 신분으로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됐다라고 세종을 진짜로 비판하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세종 비판하는 사람들 치고 또 박정희 다 좋아한다. 그쵸? 구구 우익들이시잖아요. 내가 다 알아. 그럼 박정희는 민족 팔아먹고 친일파였는데 박정희는 빨갱이였는데 박정희는 쿠데타 했는데 박정희는 헌법 뜯어가고 삼선 개헌했는데 유신헌법 총통제로 갔는데 헌법 뜯어고치고 굉장히 많은 민주화 투사들 죽였는데 대통령이 날마다 궁정동 안가의 여인들 돌아가면서 불러가지고 술 처먹고 유부녀까지 건들고 그러다 그렇게 총 맞고 죽었는데 그래도 좋아하죠. 근데 세종은 왜? 세종이 그 많은 업적과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다 우리 PD님도 지금 모기 때문에 힘들어한다. 다 무시해버리고 세종이 그 정책 하나만 설령 그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칩시다. 자, 근거를 대세요. 세종이 1432년에 노비종모법을 시행했는데 세종이 1250년까지 왕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1432년이니까 그 18년 동안 세종의 제2위 기간 18년 동안에 노비 인구가 얼마나 늘었는지 증거를 대십시오. 설령 세종이 그 법을 만들었다 치더라도 그 법은 잘못됐다라고 하면 다음 때 왕에 가서 고칠 수 있는 법이에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왕이라고 생각해 봐. 여러분 기본적으로 토지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집집마다 부과되는 공납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산물. 이건 노비도 집이 있으면 세금 내야 되고 양반도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자유민만이 역을 지는 의무를 지는 그 육체 노동,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 명의 정, 16세에서 60세까지의 남자를 정이라고 해가지고요. 인신지배, 인두세를 국가에 바치는데 군대에서 부르면 군역이라고 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면 요역이라고 하는데 노비는 이 군역과 요역을 안 줘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자유민의 숫자가 많은 게 좋아요? 노비 숫자가 많은 게 좋아요? 자유민의 숫자가 많은 게 좋아요. 아니 그럼 조선의 왕들은 병신입니까? 노비 숫자가 그렇게 많아. 그래서 노비 숫자가 50%가 넘어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나라가 유지가 안 돼.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인구가 줄고 국가 재정이 힘들어지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신분제가 해이해집니다. 국가 입장에서도 공명첩이라고 해가지고 벼슬 이름만 써놓고 이름은 비어있는, 벼슬만 써놓고 이름은 비어있는 공명첩을 막 팔아요, 국가가.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농민 집안인데 자유민인데 몇 대째 지금 양반 관료를 만들어내지 못했으면 거기에 우리 중조할아버지가 이 벼슬이었어 그 공명첩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양반 행세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분홍 부상들이 나오면서 족보를 매매 위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양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비 같은 경우는 납속 돈을 내고요. 자신의 신분을 속량해요. 자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비 숫자는 점점점 줄어들어 가는데 또 하나 그 노비제를 일본이 폐지시켜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선 후기 노비 숫자는 점점점 줄어들고 자유민의 숫자가 점점점 많아진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본의 역사학자 기록에 입각하면 19세기 자유민의 숫자가 양반의 숫자가 70%에 육박합니다. 이건 내가 봐도 맞다라고 봐요. 왜 맞다라고 보냐면 양반의 숫자는 많고 소수의 농민들만이 여기에 대한 부담을 져야 되니까 그 양반에게도 군역에 대한 부담을 지려고 집집마다 군역에 대한 부담을 지자. 이게 호포라고 하는데 그 호포를 시행하려다 그게 안 되니까 영조가 그럼 농민들은 세금이라도 나 절반 줄여줘 버릴래. 그게 그 유명한 균역법이거든요. 그만큼 농민의 숫자가 줄고 양반의 숫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반증이죠. 그리고 그 농민의 숫자가 적다 보니까 나중에 순조 때는 1801년에 공노비를 해방시켜버립니다. 6만여 명의 공노비를요. 자유민 숫자 올려보내려고. 그리고 실은 조선란 나라 들어가서도 1884년에 갑신정변 때 급진개합파도 인민평등권을 확립하고 문벌을 폐지하자라고 하고요. 1886년 이거는 수험항수에 시험 진짜 잘 나오는데 고종 스스로도 노비 숫자를 더 줄여야 되겠다. 노비 세습제 폐지라는 걸 주장합니다. 아까 내가 영조가 노비 종모를 시행했다라고 했죠. 노비 세습제 폐지가 1886년. 이게 무슨 말이야? 아빠나 엄마가 노비라고 해서 자식이 노비일 필요가 없다는 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8년 후에 1894년에 동학 농민군들이 패전개혁안 12조의 노비 제도를 폐지하자라고 분명히 크게 목소리 외치면서 주장했죠. 그게 몇 달 후에 반영되어서 갑오개혁인데 이 일본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갑오개혁은 일제의 강요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시작된 개혁이니 맞아요. 갑오개혁은 타율적 개혁 맞습니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발발하니 우리 멍청한 민비가 그 동학군을 못 막아내겠으니까 청나군대를 불러들였고 그 전에 텐진조약이라는 게 있어서 청나군대가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일본 군대까지 따라 들어오게 되면서 쪽발이 일본 군대가 우리 경복궁을 점령해버리죠. 그러면서 이 일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조선에서 동학 같은 내란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내정 개혁에 착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동학인들과 정부가 손잡고 자율적으로 개혁기구 만들었던 교정청이라는 걸 박살내버리고 강제 타율적 개혁기구 군국기무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갑오 1차 개혁은 일제에 의해 시작된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몇 달 전에 동학농민군도 노비제를 폐지하자고 했고 8년 전에 1886년에 고종도 노비 세습제를 폐지하자고 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노비제는 사라져야 되는 거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제가 갑오 개혁을 시작을 시켰네. 그런데 일본은 형식적으로 조선의 개혁을 원했지 조선이 진심 아름답게 개혁하기를 바랬을 것 같습니까? 일본이 대가리에 총 맞았습니까? 조선이 정말 개혁해가지고 근대화에 성공하길 바랬겠냐고. 형식적으로 그렇게 딱 이야기해놓고 나서 자기들이 취할 걸 취한 거예요. 민비의 정치차원 막으려고 막 국내부 만들고 막 그런 건데 이러면 완전히 이제 수업이 돼버리니까 너무 어려워지잖아. 아이씨, 나의 가장 큰 단점은 강의하다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에 이게 말은 어쩔 수 없이 빨라져요. 20분 넘기 정말 싫은데 나 이거 진짜 한 12, 3분이면 되겠다라고 싶은데 벌써 지금 시간이 한참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갑오개혁 때 조선의 개화 관료들이 군국기무처에 들어가서 너무너무 많은 개혁을 해버리고 그때 신문제 폐지가 법제화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의해 강제로 시작된 갑오 1차 개혁이긴 하지만 우리 역시 노비제에 대한 폐지의 의지가 있었고 그래서 막상 갑오 1차 개혁에 너무 많은 개혁을 우리가 해버리니까 일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오히려 깜짝 놀래가지고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고 나서 당시 갑신정변 때 일본에 망명가 있었던 친일파 박영효를 데리고 와가지고요 자신들이 만들었던 군국기무처 갑오 1차 개혁을 주도했던 군국기무처를 자신들이 깨버리면서 오히려 조선의 개혁에 제동을 걸잖아. 그게 갑오 2차 개혁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노비제에 대한 폐지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었는데 일본에 의해서 노비제가 폐지됐다고 일본을 찬양하고 미치겠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는요 조선의 양반부터 평민부터 노비까지 전부 다 쉽게 이야기하면 일본인들을 받드는 열등 인종 취급을 받았던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올 노비죠. 또 하나 조선의 노비하고 유럽의 노예 아니면 미국의 흑인 노예하고는 이러면 또 물타기 한다고 한다? 아니 당신들이 세종의 그 약간의 좀 아쉬운 정책 하나 가지고 세종의 전체 업적을 물타기 하는 거 아닙니까? 할 게 따로 있지. 노예하고는 틀리잖아요.
노예는 결혼을 못해요. 로마의 노예들 결혼 못한다고. 검투사, 막 글래디에이터 이런 영화 봤을 거 아닙니까? 결혼도 못하고 가족도 없고 재산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고려건 조선의 노비들은요, 가족도 건사할 수 있고 재산도 소유할 수 있어요. 결혼하는 건 당연하고, 노비가 노비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도 아십니까? 노비가 어마어마하게 부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외거 노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조선의 노비는 엄밀히 따지면 중세 유럽의 농노와 비슷하죠. 봉건 영주 밑에 기사들 밑에서 농사 짓고 살았던 농노와 비슷하다고. 근데 어떤 미국 역사학자가 조선을 노예제 사회라고 이야기해 놓으니까 지금의 친일 극우 토착 외구 학자 새끼들이 그걸 끌어다 쓰고 있나 봐. 노예제 사회라는 건 진짜 기분 나쁜 겁니다. 왜냐하면 고대가 노예제 사회거든요. 조선의 노비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하지는 않았겠지. 정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사례들 많았겠습니까? 우리가 인권을 중시해야 되는 21세기 살면서 그때 조선 노비들의 불행한 삶에 대해서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조선이 국력이 약해졌던 이유는 그 노비들과, 특히 정말 아버지는 어마어마한 대감인데 서얼의 자식들, 서얼의 차별들. 서울은 문과응시 안 됐고 노비는 과거응시 안 됐으니까.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소수의 지배층에서 관직 진출자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그 인재 경쟁력에서 아무래도 뒤떨어지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기껏 해봐야 중국이란 나라도 명나라 접어들면서 신분제도가 폐지가 됐고, 그럼 일본의 신분제도는 언제 폐지됐는데? 1868년 메이지 유신 때 신분제도가 처음 폐지되자.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 신분제 폐지도 아니에요. 일본은 그때 최하층이었던 노비층이나 이런 층만 폐지가 됐지, 일본에서는요, 메이지 유신이 단행되고 난 다음에 기본에 그 황실을 황족이라고 하고 다이묘들을 화족이라고 하죠. 그리고 기사나 메이지 유신의 공신을 사족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몰락한 조선의 왕족, 이것들을 왕공족이라고 해가지고요, 1945년에까지 이런 기득권층이 신분제로 보장받고 있었습니다. 이 새끼들 1945년에 화족 날라가고, 그래서 1945년에 황족만 인정받으면서 일본에서는 우리 조선의 몰락 왕족들 전부 다 국적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 아닙니까? 일본에서 팽당하는 거고. 왜 그렇게 일본만을 미워하시죠? 우리 노비제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로 가면 노비 숫자가 거의 바닥을 보여요. 조선 후기에 양반의 숫자가 많아졌다는 건 뭘로도 확인이 되냐면, 여러분,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20세기, 만약에 저희 아버지 세대만 하더라도 20세기 초중반, 중반 정도를 사셨다라고 하면 불과 선생님의 할아버지 정도만 하더라도 일제강점기를 경험을 합니다. 지금 제 나이 또래 분들이 많이 이거 보고 계시니까.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를 경험하고 증조할아버지가 갑오개혁을 경험하고 막 그런 무렵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할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안 양반이었다. 보통 많이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내가 조선의 신분제도를 이야기하면 조선의 양반이 조선 초기에는 진짜 10% 정도밖에 안 돼요. 어떤 미친놈도 1%래. 그 1%는 문신과 무신 보수들이 그렇게 해요. 그렇게 뻥을 친다고. 그럼 문신관료와 무신관료만을 일컫는 말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반이라고 하면 문신과 무신관료 외에 그 가족들과 공부하는 학생층까지 다 포함하는 말이죠. 조선 초기는 10% 정도 됐다가 조선 후기는 70%까지 갔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말로. 그러니까 신분 쪽은 양반이지만 몰락 양반이 있었고 향반과 잔반도 있었겠죠. 몰락 양반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우린 양반 집안을 한다, 그런 말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자랑스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 과정에서 족보가 매매 이조되면서 신분이 상승됐을 확률이 높으니까. 이해됩니까? 가짜 신분인 거지. 아마 저기 10대 조상으로 가면 진짜 백정이고 노비였을 확률도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조선 후기 시대에 자유민의 숫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조선 전기에 비해서는 평등사회로 이행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다 근거가 있는 건데 어디 조선을 노예제 사회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진짜 여러분,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내가 화나서 와 하고 쏟아. 제발.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세종이 얼마나 뛰어난 군주인지 제가 하나하나 증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세종이 조선의 노예제 사회를 확립시킨 군주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설령 세종 때는 너무 모든 게 평안했기 때문에 신분에 대한 고착화를 시키고 싶은 마음에 세종도 신문제 시대, 정근대 시대의 왕이셨으니까 그게 잘못됐으면 그 왕 때 가서 얼른 수정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정이 안 됐다는 건 내가 볼 때 큰 문제 없었다는 건데, 그렇게 눈치를 봤을까요?
양반 관료들의 눈치를 봤겠죠. 근데 국가 입장에서 자유민의 숫자가 적어지면 세금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국가는 몰락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세종이 노예를 양산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오히려 여자 노비의 출산 휴가를 100일 가까이 보장시켜준 그런 세종의 정말 아름다운 정책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흥분했습니다. 네, 이상.